자, 이제 교재 페이지 50페이지죠. 50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일단 시험 문제도 꼬박꼬박 나오는 편이고요. 나오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또 이상한 부분이기도 해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가 나와요.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법률행위는 왜 해석할까요?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겠죠. 근데 그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됩니까?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니까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는 뭐죠?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이거고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이게 왠지 또 무슨 법 해석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 해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뭘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거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의사 표시가 일치되어 있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치된 대로 그냥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뭔 소리인지 하는지를 모를 때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의 해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속으로는 의사는 뭘 팔고 싶냐면 개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집 살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놈이 팔고 싶은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확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 잡히시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불일치됐을 때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을이 들은 것만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표의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갑의 입장이란 말은 결국은 을이 어떻게 들였는지는 뭐하지 않다는 얘기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의사, 갑의 속마음에 있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그죠? 규범적.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할 때 그놈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들은 바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99%가 끝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다 그러면 표시 행위를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럼 좌측에 처음에 나와 있는 판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뭐가 아니에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무슨 판례?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내심적 효과를 가지고 탐구한다. X.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2번 법률의 해석의 주체가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이 주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게 뭐냐면 당사자가 한 해석이 법원이 그것에 구속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법원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3 법률의 해석의 방법에서 뭐가 나와요? 자연적 해석이 쭉 나오죠. 그죠? 자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좀 더 볼게요. 이걸 좀 더 보자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규범적 해석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얘는 뭐예요? 원칙이니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예요. 그러면 언제 특별히 자연적 해석하는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왔으니 100% 다 끝난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예요? 집인 거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뭐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이제 다 했죠? 자, 이게 기억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제가 뭐예요? 연습을 해버려요. 연습. 자, 보자고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죠? 집을. 그러면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불일치됐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이따 또 볼 건데 이렇게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긴 하지만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못 말했던 사실을 갑이 모르고 있다면
요게 뭐가 되냐면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착오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볼까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죠. 을이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 그러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X로 만드는 거예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걸. 이 부분은요. 들으시면 다 이해하세요. 그죠? 이해하시는데 이거를 듣고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연습장 펴보시고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거야. 손으로. 해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딱 캐치만 하셔도 잊어버릴 거는 아니니까 꼭 연습장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요. 갑이 지금 뭘 팔고 싶어요? 계집을.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자, 근데 만약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죠.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자기가 팔고자 하는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됐죠? 100% 다 한 겁니다. 그죠? 교재 볼게요. 자, 교재 1번 자연적 해석이 나오죠. 그죠? 동그랑띠 1번 해가지고 상대방 지금 교재에서는 얘만 나와 있는데 자연적 해석 옆에다가 요거 줘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고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오표시 무해 원칙이 나오죠. 나오는데 꼬부랑 글씨가 나와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팔사 데모스트라치오 논 노세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라틴어예요. 영어가 아닌데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걸 꼬부랑 글씨를 원어로 시험 문제 낸 미친놈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글씨를 내면은 니는 과연 라틴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낸 적이 있으니까 눈으로 좀 익혀둘 필요가 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꼬부랑 글씨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요 오표시 무효 원칙에 관한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요 판례 읽어볼 건데 판례 읽기 전에 한번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판례가 뭐냐면 지금 갑과 을이 사고 팔기로 하는 것은 뭐냐면 갑토지예요. 뭘 사고 팔겠다고 했다고요? 갑토지.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니까 계약서가 아무리 을토지라고 적혔더라도 뭘 등기해 줘야 돼요? 갑토지를. 그죠?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뭐 한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의사는 뭐라고요? 갑토지. 계약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을토지.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뭐 사겠다고 했어요? 갑토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 결과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라는 판례거든요. 판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보자고요. 다 읽어볼 겁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여기 줄치죠. 쌍방 당사자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이게 왜 키포인트냐면 이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규범적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죠. 지금 쌍방 모두가 뭘 사겠다고요? 갑토지. 그 말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 자,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쌍방 모두가 갑토지임을 알았으니까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가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고요. 계속 보시면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이 거래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판례가 나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X로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착오가 있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계속 볼게요.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그러면 여기죠.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는 뭐라고요? 을토지.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원하는 대로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죠.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잖아요. 그럼 결론 나왔죠. 계속 볼게요.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해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이고요. 왜 자연적 해석을 한다고요? 쌍방 모두 특정의 갑토지란 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나와요. 규범적 해석 옆에다가는 화살표 찍혀가지고 요거 적어놔야 돼. 원칙.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그 외에는 다 뭐가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어디 됐을까요? 첫 번째 판례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둘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을이 사업한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니까 뭐 차용증도 안 받고 뭐 좀 쓴다니까 어떻게 빌려준 거죠.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부산 수업인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러 가는데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숙자분이 딱 외형이 뭐예요? 노숙자예요. 전화기를 들고 김 사장 나 지금 일 있어서 지방에 왔는데
5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노숙자 뭐지 막 그럼 큰 소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제가 안 웃기세요? 저는 웃기던데 막 지나가면서 김 사장 나 일 있어서 지방에 왔는데 5천만 원 빌려줘. 한 열흘만 쓸 거야. 근데 뭐 그냥 한 달 쓰는 곳에 이제 줄 테니까 5천만 원 빌려줘. 막 전화가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들도 5천만 원은 아무튼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죠? 근데 몇 달 지나가지고 을이 와서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나 망했다 이런단 말이죠. 망했다. 뭔 소리 했더니 나 사업에다 망했는데 네 돈은 내가 꼭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내가 돈을 이빠이 딸딸딸 긁어보니까 2천만 원 있다. 너 2천만 원만 받고 3천만 원 포기하면 내가 너한테 2천만 원 갚아주는데 끝까지 다 받겠다고 하면 나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배째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그죠? 갑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떻게 망한 건 맞아요. 그래서 갑은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 2천만 원 받아두고 나중에 을이 돈이 생기면 추가로 3천만 원을 받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도 이놈이 어떻게 망한 건 사실이니까 말로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 자식아. 내가 3천만 원 포기할게라는 의미에서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표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면제 주겠다고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얼마요? 2천만 원만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한 2주 지나가지 그 같은 놈이 또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또 떼부자가 됐을 때 이때 추가로 3천만 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떼보자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3천만 원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1번 판례요.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표시된 대로 돈 다 받은 거죠. 잔존 금액을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죠. 추가로 돈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뭐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하고 넘겨보시면 3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것과 상관없이 규범적 자연적 해석과 상관없이 따로 좀 기억해 둬야 될 판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5개 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개별적인 판례들을 뭐죠? 몇 개 집어넣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마지막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적을 필요가 없고 교재에 없더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메모하시고 첫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임대차 끝나면 당연히 법적으로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원상 복구라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당구장 표시에서 볼펜으로 원상 복구한다가 별도로 특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꼬박꼬박 요걸 어떻게 따로 적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임차인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되는 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문제. 이것도 중요한데. 자,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돌려주죠. 왜 안 돌려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제가 요 강남에서 치킨집 하려고 해요. 알아봤더니 뿅간다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된대요. 가서 제가 요거 나한테 넘기셔. 그러면 권리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한테 주는 거죠.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누구끼리 받는 거예요? 임차인끼리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하냐면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란 계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뿐이야. 괜히 그 권리금 많아지면은 세도 잘 안 나가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뺄 때 권리금 달라 안 준다 막 어떻게 난리 나고 그죠. 싸이도 말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권리금이 어떻게 요? 임대인 입장에는 백해무익이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합니다. 권리금 인정 안함이 뭐라고요? 권리금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금 인정함은 뭐겠어요?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리금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것은 권리금을 받는 것, 수수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을 용인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임대인이 적어줬더라도 권리금은 누가 돌려주는 게 아니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사업 잘해서 장사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업체에 넘기면서 뭐예요?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세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세 번째는 계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문구를 썼을 때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되느냐 문제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돈을 빌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갚아야죠. 그죠? 이달 말까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달 말일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문구가 적으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각서 같은 거 받으실 때 문구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이걸 이용해 본 게 뭐예요? 이번에 위안부 일본하고 합의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적어줬냐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는 뭐예요? 해석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이행하라 그러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정부가. 근데요 외교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저한테 적어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제 법적으로 소송을 못 건다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일부러 지금 애들이 좀 기분 나빠 지금 상황이. 괜히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소녀상을 예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적어주니까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요? 이전하겠구나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예요? 노력하기로 했지 언제 이전해 주기로 했느냐? 노력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일본 애들은 뭐죠? 기분이 나쁘겠죠.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그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그죠? 5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 뭐라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그럼 보충적 해석은 뭐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시각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 보충적 해석은 뭐 교재는 판례 중요하지 않고요. 보충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요 해석 후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연적 해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해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고요. 처음부터는 무슨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질문 이런 겁니다.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으로 가장 객관적인 것이므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에 대해서 우선한다 그러면 뭐예요? X. 먼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입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이제 하단에 4 해가지고 법률행 해석에 뭐가 나와요? 기준이 나와요. 기준. 일단 해석의 기준으로서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미 법규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시인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해석의 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요 네 가지가 단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사실인 관습. 안 되면 뭐예요? 임의 벗기. 단계 문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뭔 개소리인지를 알아야죠. 지금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 원칙과 자연적 해석이 했잖아요, 그죠? 그다가 갑자기 또 뭐가 나와요? 해석 기준에서 이게 나오니까 요거하고 뭐가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돼.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뭐예요? 문제 풀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 뭐 어떤 경우니까 머리글 짰다 가지고 목사 임신 이렇게 외우는 책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뭐예요? 임신했다. 이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자,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 임신하니까 좀 재밌죠, 그죠? 저도 그 책 보고 좀 웃었어요. 아무튼 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다. 목적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법률 효과다. 라는 거 저번 주에 했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재밌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은 뭐예요? A라는 부동산이겠지만
갑한테 왜 파십니까? 파시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또라이가 목적이 A입니다 라고 말할 놈은 없다는 거죠. 갑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돈이 필요해서요.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받는 게 뭐예요? 갑의 목적인 것이고 이전 등기 받는 게 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목적물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요?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자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되죠? 그다음에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돌아서 요게 같은 거죠. 목적이 뭐예요? 의사표시라고.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했는데 안 되면 뭐 가지고 해석한다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에서 뭐 가지고 해석했어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의사표시 가지고 목적 가지고 해석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뭐예요? 해석한다는 얘긴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뭘 해석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죠. 이렇게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안 되면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결합되죠? 그죠? 자,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실인 관습 해가지고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가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규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법률행 해석할 때 이 사실인 관습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구별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신경 안 써도 돼. 그죠? 그럼 사실인 관습이 뭐냐? 사실인 관습은요. 오랜 관행을 말해요. 오랜 관행. 이 사실이란 말을 안 써도 돼요. 관습이에요. 관습. 다시 말하면 목적 가지고 안 되면 뭐 가지고요? 관습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쓰이는 관습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예요. 사투리.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서울 토박인데 제가 그 87년도에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서 1년 6개월 살았어요. 제가 직지사에서. 근데 그 직지사는 절 앞에 이제 뭐죠 이렇게 유흥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87년도에 30년 하다 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 막 그 저는 경상도 분들의 말을 쓰면 거기 처음 들었어요. 제가. 와, 뭐 놀라웠어요. 진짜. 뭐 이거는 뭐 대화가 안 될. 지금 가 보면은 사투리 이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1년 6개월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안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보죠.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슈퍼를 갔습니다. 슈퍼를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이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더니 뭐 아랫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래를 쳐다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줌마 아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한테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려 맞을까 무서워서 나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 이 아줌마 왜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지? 이 경상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슬퍼서 막 짐 싸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저를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경상도 분들은 아랫게라는 말을 엊그저께 막연한 과거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이발했네 그랬더니 아랫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했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래라고 했어요. 아래라고 했는데 저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의 관습,
사투리를 고려했더니 그 아래라는 말이 엊그저께 과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도움이 된 거예요? 사투리,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도움이 된 거예요. 더욱더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은 그 아래라는 말을 서울 사람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쓴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그죠? 서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래라 그러면 아래 그러면 그냥 말하면 어떻게 그냥 듣는 척하는 거지. 그걸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지금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래께 다 나갔어요. 그런 거 저한테. 근데 아래께 다 나갔어요. 그러는데 저는 아래라는 말만 들여가지고 자꾸 어떻게 아래를 쳐다보니까 이 아줌마가 뭐죠? 푹푹해서 저한테 신경질 냈던 거였어요. 그죠? 자 보자고요. 아래라는 말은 저는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지역의 관습, 사투리를 고려했더니 그것이 엊그저께 과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용적 표현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일본만 굉장히 많이 써요. 건설 현장이죠. 노가다판에. 노가다도 일본말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제가 이제 노가다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오야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 반찬이 오이지인가? 뭐 이랬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 저 아저씨가 별명이 오이지인가?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오이지가 아니라 뭐예요? 오야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건설 현장에서는 관용적으로 오야지라는 말이 작업 반장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독일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독일 판례는 뭐가 있냐면 이 양반이 그 은퇴하시고 노는 분인데 독일이에요. 독일. 지하 저장고에 그 와인 저장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술 창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60이 넘어서 은퇴했는데 집에 뭐예요? 막 술 저장고가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주로 뭐 했냐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거기서 술 한잔 먹는 게 이 낙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손주 들고 눈치 보이니까 암호를 정했어요. 야, 도서관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와인 저장고 모여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웃으면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내 도서관을 내 친구 개똥이에게 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가 없어요?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알아봤더니 그분들끼리는 와인 저장고를 뭐래요? 도서관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도서관을 주는 게 아니라 와인 저장고를 주는 거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가 돼요? 동원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뭘 봐요? 임의법규. 임의법규는 도움 안 돼. 이거는 뭐 법 좀 찾아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도움이 안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의 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요 조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에요. 원래 뜻은 뭐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별 의미 없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 정도의 상식, 사회 통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또라이 짓을 하면 이런 말 가끔 하죠. 야 새끼야, 너 그거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해? 그때 그 뭐예요? 상식. 그럼 이런 거죠. 다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뭐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요? 기출 파헤치가 나오죠.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자,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고와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 자, 지금 갑의 의사가 얼마예요? 960만 원이죠? 그죠? 청약하는데 청약세는 뭐예요? 690만 원. 얼마라고요? 690. 그죠? 끝났죠? 만약에 690으로 해석된다면 얼마예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960으로 해석이 되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근데 계속 볼게요. 갑이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왜 진위가 알 수 없는 이란 말이 나올까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진위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자연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라는 얘기인 거죠.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의 해석 방법은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요. 매태 문제 22회인데 다 틀렸어. 그때도 그냥. 왜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규범적 이게 외우고 하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굉장히 뭐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맞히셔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돋보기에서 나와요. 그죠? 자, 이것도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1번 판례. 읽어갈게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일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는 누구를 계약 또는 물건이 하나요? 우선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해석할 필요 없죠? 일치됐잖아요. 해석할 필요 없으니까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이고, 그죠? 동의하시죠?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요. 해석해야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볼게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의하여 누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요 상대방이 이해할 것인가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무슨 판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판례. 이게 X로 만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뭐로 바꿔서 표의자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의사가 일치됐다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고 불일치됐으면 뭐예요? 해석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이 판례는 따로 기억할 판례가 아니라고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도 읽어볼 필요도 없어. 왜요? 의사가 뭐예요? 일치했으면 일치된 대로 당사자를 뭐예요? 결정해야 된다는 판례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3을 기준으로 밑으로 세 번째 줄 중으로 보시면 예금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돈 내는 사람하고 예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뭘 확인했다고요? 실명 확인까지 했대요. 그럼 누가 예금 준 거예요? 통장에 적혀 있는 사람이 예금 주겠죠. 왜요? 실명 확인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나와 있는 이건 명의신탁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 3, 4번은 나중에 볼 거고 1, 2, 3번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일치됐으면 해석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일치된 대로. 일치가 안 됐으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추가될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는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 이게 전부인 거죠. 판례도 계속 반복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